네, 안녕하세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창훈 판관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2008년에 법원행정처에서 가족관계근무과에서 2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3년간 또 법원 공무원 교육원에서 등록관서 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 교육과정에서 또 강사로서 가족관계근무원 정정 파트를 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 7월에 동부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구청은 물론이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모르셔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발급에 대한 실무에 대한 숙지도가 낮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구청을 계시는 그 발급 담당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잘 교육을 시켰으면 이분이 또 그 산하에 있는 동사무소에 관할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발급 담당하시는 분들을 또 잘 안내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필요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함께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실무에 관한 어떤 근거 본령이라고 해야 되나 참고할 내용들이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 업무가 다 그렇다시피 법률과 규칙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상식 수칙이 있고 이것을 해설한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선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 초에 문답식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해설이라고 법원행정처에서 이것을 동단위까지 다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책만 잘 숙지를 하셔도 발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바쁘셔서 그런지 이 책을 잘 안 보시죠? 꼭 보시더라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 용어가 좀 많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의를 좀 하게 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강의할 수는 없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증명서 요구 청구권자가 누구냐. 요거가 근데 청구에서 신란이가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 법령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등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본인은 뭐가 이제 무슨 여기 이슈가 있을까 싶은데 주로 질의가 온 것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예요. 도대체 미성년자들은 우리가 발급을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호적 때부터 그 실무 어떤 그 예를 보거나 그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하는 예를 보거나 그 어떤 의사 능력,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는 정도의 그 사람이라면 미성년자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다, 발급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확립된 실무부 능력은 이게 사리를 분별할 만한 그런 능력은 몇 살부터냐? 대략 12세에서부터 15세, 만 11세부터 15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는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생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발급 실무를 하시는 분이 봐서 빼줘도 별 무리 없겠다 싶으면 발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본인인데 자신의 친형자 이반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규칙하고 얘기해서 딱 제한하고 있죠. 본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미성년자는 발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친형자 입양한 사실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할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본인이 성년자이더라도 자신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은 그 미성년 자녀가 친양자 한 입양한 자녀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 자녀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발급해줄 수 없어요.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 거든 친양자 입양한 자녀 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도의 문점이 있어요. 본인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본인은 이렇게 성명하고 원래 등록기준지로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은 등록기준지로 발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편의에 따라서 일부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로도 검색해서 발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주민등록이라는 이
막강한 이 키워드를 빼고 등록기준지를 키워드로 삼았냐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민들이 많아요. 재외국민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고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이 가족관계 등록부의 출생연월이라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인 국민들이 꽤 있어요. 이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해도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등록기준지를 검색해야겠죠. 그럼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결국 부모님이나 뭐 배우자나 이런 등록기준지를 참고하면 알 수 있겠죠. 그분들의 주민번호로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제 등록기준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는 아시다시피 현재 배우자죠. 이혼한 배우자는 절대 안 되죠. 이혼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되고. 직계혈족이 또 가능해요. 이렇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는 주민등록번호로도 검색이 되고 등록기준지로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발급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질의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전화 오더니 미안하다면서 뭐 묻겠대요. 그래서 부르시라고 했더니 그 외할머니가 교육받으러 왔는데 떼줘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떼줘야 됩니까? 그렇죠. 직계혈족이죠. 직계혈족이에요. 우리가 모계는 직계혈족을 자꾸 이제 깜빡깜빡 해가지고 기계 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외가 쪽에서 오면 이게 직계혈족이 아니다라고 잠깐 이제 착각을 하죠. 착오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가 조금 이제 약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 형제자매는 우리가 특별히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해 줄 수 있다라고 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성명하고 등록기준지가 있어야만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동사무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 이제 옆에 창구에서 그 등록사항들 주면서 발표한 창구가 있잖아요. 관심 있게 봐요. 제가 직업인지라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와가지고 형이래요. 근데 회사에서 요구하는데 무슨 수당금 때문에 그런지 동생의 가족증명서를 발급하러 왔대요. 그래서 그 창구 직원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 주민번호 아세요? 아 모른다고. 그럼 빨리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주민번호 알아가지고 발급받아가는 걸 봤어요. 제가 옆으로 보고 있다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 뭐야? 이러면 이제 대답이 궁색해지니까. 네, 등록기준지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핸드폰으로 물어보더라도 등록기준지를 물어서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형제자매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가 나빠지면 남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형제자매도 형제자매끼리더라도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등록기준지가 개인별로 바뀌기 때문에 바꿔버리고 안 알려주면 형제자매라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약간 그런 점을 고려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족의 범위는 요거는 이제 요 앞에서 설명한 것들에 조금 부가해서 좀 더 직계혈족 요 부분을 좀 더 강조하려고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이 부분 다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질의 들어오는 걸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혈족에는 이제 어떤 게 있고 인척에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족에는 이제 직계혈족이 있고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가지족이 있죠. 그래서 직계존속은 이분들이 안 계시다면 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외할머니가 안 계시다면 어머니가 안 계시고 그럼 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계존속이고요. 직계비속은 제가 없으면 이제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제 아들, 딸들이 직계비속이 해당되는 거겠죠. 약간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배우자가 증명서 교부 청구하는 경우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배우자가 오면 떼주지 않는데 가끔가다 이혼한 배우자가 자기가 친권을 갖고 있는 그 미성년 자녀 있잖아요. 이 미성년자 자녀를 친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내가 떼는 게 아니다. 나는 이혼했으니까 나니니까. 다만 이 미성년자의 친권은 이혼했더라도 이제 부모 아니냐. 그러니까 미성년자 친권은 직계혈족이니까 이 친권을 이제 해서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재혼을 했을 때 성분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재혼한 계부나 뭐 주로 계부죠. 계부의 성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 법원에서 그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원에서 혹시 요구한다면은 그 적어도 접수증명, 법원에 그런 신청서를 접수했던 접수증명이라도 가져와라. 가지고 그것을 투명자료로 하면은 이제 안전하겠죠. 그런 경우 아니면서는 원칙적으로 빼줘서는 안 된다. 이 미성년 자녀가 이제 물론 커서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이상 돼가지고 본인이 때로 오겠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서 떼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을 소명하면 그때는 이제 부부가 물론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척은 이게 이제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이거든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다 배우자가 들어가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면 흔히 문제가 되는 그 시어머니하고 또는 장모,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러왔다 또는 그 장모가 사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러왔다. 안 되죠? 발급해주면 안 됩니다. 인척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혈족 뭐 이런 관계잖아요. 떼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난대요. 이게 못 떼도록 한 이유가 있어요. 호적대는 다 자유롭게 뗐지만 여성단체에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또는 장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사생활을. 잘 엄청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2008년에 그 등록제도가 시행됐을 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이혼 총각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총각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제 과거가 있다. 이혼한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모가 반대할까봐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 그 나중에 혼인하고 나서 부모님이 며느리 걸 떼보고서 알면 어떻게 하냐고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라도 인척이기 때문에 절대 못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심을 하고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사는 집 주변에 동사무소 몇 군데다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 발급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발 이걸 좀 이 법령이 바뀐 것을 교육을 시켜달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상 확률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시골의 읍면에서는 조금 아직도 제대로 안 지켜야 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증명서 교부 청구 시에 신분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본인은 당연히 신분증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은 한해서 신청서 작성을 이제 면제를 해주고 있죠. 대리인도 당연히 출석했을 때 이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일 뿐이지 본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야겠죠.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받았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니까 그 위임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돼요.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죠. 그러나 인감을 찍어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인간증명을 우리 규칙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증명을 꼭 가져오신 분도 있어요. 받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인간증명 제도가 폐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신분증 사본 받은 것보다는 더 확실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갖춰져야만 되고요. 근데 변호사의 경우에는 가끔가다 위임장 사본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위임장 사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소송 위임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송 위임장을 가져오면서 그 위임받은 항목란에 증명서 발급에 관한 건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본은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원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제 사본도 받아준다. 변호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사본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질문이 또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뗄 수 있는 건데 대리인은 뗄 수 있냐고 묻는 분이 있어요. 이게 위임이 어떤 거냐면 본인은 친형자 입양 관계 증명서 뗄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본인이 위임을 해서 대리인이 오면 대리인한테도 친형자 입양 관계 증명서를 내줘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이게 약간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친형자 입양 관계 증명서는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대리인 제3자에게 뗄 수 있을까 싶은데 위임의 법리를 약간 정확히 이해를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위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권한을 옮겨주는 거거든요. 본인이 뗄 수 있는 것은 대리인이 다 뗄 수 있다. 위임장만 확실히 고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등록기준지만 알면 형제 것도 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리인도 등록기준지만 알면 본인의 형제 것을 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은 형제의 친형자 입양 관계 증명서는 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리인도 본인의 형제의 친형자 입양 관계 증명서는 못 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뗄 수 있는 걸 기준으로 대리인도 그대로 다 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이 부분이
의외로 간단한 건데도 질이 많이 집중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본인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법률 분쟁 상대방의 것을 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주로 소송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남이거든요. 제3자 거거든요. 이해관계는 서로 간에 있을지 몰라도 남이기 때문에 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대리인한테 위임을 해도 못 되겠죠. 변호사쯤 된다 하더라도 못 됩니다. 또 문제는 이제 변호사들이 가끔가다 와가지고 자기 그 변호사증을 내밀면서 법률 분쟁 상대방이 있는 것을 떼겠다고 자기 위임받았다고 이러면 이제 말이 헷갈리니까 변호사한테 위임받았으니까 뗄 수 있지 않는가 싶은데 변호사가 위임받은 건 뭐예요? 본인한테 위임받은 거죠. 법률 이 분쟁 상대방한테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똑같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뗄 수 없는 것은 변호사가 왔다고 하더라도 역시 뗄 수가 없어요. 이 본인과 이 법률적 분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가 왔다고 무조건 떼주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인들이에요. 상속인들이 이제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때 이게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쥐가 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요 전까지는 잘 하시던 분들도 여기서부터 이제 헤매시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히 이제 점검을 하면은 이 상속은 상속하고 피상속인 나누죠. 누가 죽은 사람입니까? 피상속인이 죽었죠. 이게 이 피자가 요 피잖아요. 피가 나서 죽은 거잖아요. 피상속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은 딱 업무를 정신없이 하다 보면 헷갈려요. 말이 막 끝나오고 상속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막 헷갈려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인은 일단 원칙이 피상속인의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거든요. 또한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것뿐만 아니라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함께 상속을 받는 사람의 증명서도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또 상속관계만 상속이 개시됐다는 것만 소명하면 사망했다는 것,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만 소명하면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도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주민번호도 가능하다. 그러면 상속이 개시됐다는 것을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일단 사망해야죠.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있는지 요 소명할 거냐 말거냐가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 개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20년 전에 사망했어요. 사망한 사람은 많잖아요. 부모님 사망한 사람 많잖아요. 언제든지 그럼 나는 상속인이고 아버지는 이제 피상속인, 부모님은 피상속인이니까 형제자매나 또는 뭐 형수 거나 조카 걸 뗄 수 있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남아있는지, 상속을 등기를 해야 될 것이 있는지, 또는 이제 뭐 보험금을 수정할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척 관계 있는 사람들은 증명서 교부 청구할 때는 적어도 상속 개시 후 한 1년 정도 경과하면 소명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냥 기준이에요. 뭐 1년이라고 딱 하루 넘어갔다고 안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예기가 아니라 경험칙상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재량껏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속인들이 대부분 다 혈족이에요. 직계 혈족이고 아니면은 이제 그 관계 혈족까지 가거든요. 1순위가 직계 비속이고 직계 비속과 배우자고 상속 2순위가 직계 중속과 배우자고 3순위가 이제 형제자매고 4순위가 사촌인의 관계 혈족이에요. 인척은 다 빠져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상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척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계혈족 간에는 그래도 좀 덜 예민한데 뭐 형수거나 제수씨나 이런 사람들은 뭐 10년, 20년 지났으면 어떻게 이분들이 재혼할 수가 있잖아요. 재혼했는데 언제든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면, 발급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도대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명서나 공동상속인의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떤 증명서들을 교부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
상속관계 중에서도 1순위 상속관계, 본인 1순위 본인 상속관계의 경우인데 가장 단순한 경우예요. 가장 흔한 경우고, 보통 이제 피상속인이 죽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직계 비속이 1순위가 된다고 했잖아요. 장남하고 차남, 이 사람들이 이제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손도 직계 비속 아니냐? 하지만 이 사람들은 촌수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1촌이지만 장손은 손자니까 2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촌수에서 밀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고요. 며느리는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니까 인척이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 시부모 것도 상속할 일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속관계 확인에 필요한 것이 피상속인은 재적분본이 필요해요. 재적분본이 필요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친형자관계 이관증명서 이렇게 한 세트도 들어갑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관관계증명서도 일반 입양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그 2순위 때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은 이렇게 네 가지가 한 세트로 필요하고요. 죽은 사람은 항상 그래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속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증명서는 다 좋게요. 배우자와 차남과 장남은 기본증명서 좋하다. 상속인들은. 다만 여기에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죠. 차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은 아버지가 피상속인이 호적 시절에 사망하셔가지고 사망신고가 돼가지고 재정만 있고 이게 없는 경우에 기본가족 친형자 이관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그때는 기관들이 불안하다 기본증명서만 갖고서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순위 상속관계 확인에는 왜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하냐면은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입양가정의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뭐가 나와요? 양부모가 친부모로 나오고 친생부모는 사라지잖아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입양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2순위 상속관계에는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직계 비속이 없을 때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거잖아요.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그냥 떼줘버리면 이 사람이 입양가정에 그러니까 사람인지 아이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행하게도 입양가정의 자녀가 특히 미성년일 때 사망을 해버리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상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보상금을 하려고 하려면 직계 비속은 당연히 없을 테니까 직계 존속을 찾아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 이제 망연히 빼가지고 봐가지고 이 사람이 부모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 사람들이 양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순위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거죠. 친생부모도 확인해서 네 사람의 친부모, 양부모 네 사람한테 이 상속 관련한 보상금이 지급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요구합니다. 왜 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느냐 하고 이제 의아해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1순위는 이제 이렇게 본인 상속은 이런 부분이고요. 2순위 대의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본인 상속이었는데 대습 상속은 뭐냐면은 이 장남이 먼저 사망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사망해요? 키 상속인보다 이분보다 먼저 사망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사망하면은 그 직계 비속이 상속 1순위라고 했으니까 장손도 1순위고 차남도 1순위고 그러니까 차남과 이 장손이 1대 1대 1.5 배우자 1.5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나눠가질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본인 상속에 따르면은 아까 전에 장손은 2촌이라고 했잖아요. 장손 목으로는 하나도 안 가고 차남이 1, 배우자가 1.5 이렇게 상속지분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좀 억울한 사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장남의 몫을 찾아줘야겠다 해서 만든 제도가 대습상속 제도예요. 그래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 장남이 살아서 상속받았을 그 지분을 생각해서 그 지분을 다시 며느리와 장손이 나눠가는 거예요. 1대 1.5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보통 원칙적으로는 이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일이 생기지 않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시부모가 그러면 이제 며느리도 인척도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일이 생깁니다. 많이 가져가죠. 정성보다 오히려.
시부모 입장에서는 장손한테 다 몰아주고 싶을 텐데 그렇지 않게 돼서.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더라도 시부모나 또는 장인장모 재산이 많으면 결코 재혼을 이제 서두르지 않죠. 상황을 바꾸면서 재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 이 대습상속 관계일 때 증명서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피상속인은 아까쯤에 4가지 사정 세트 말씀드렸죠. 그래품번, 기본, 가족, 친자 이관 관계 증명서. 근데 장남도 이제 피대습자인데 피자가 붙었으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의 경우에 똑같이 기본, 재적, 가족, 친자 이관 관계 증명서.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 사람들은 다 상속인들이죠.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기본 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다만 며느리는 뭐가 있어야겠다?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어야겠다. 그 이유는 다 아시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편이 죽었을 때는 남편의 사망 당시에 배우자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시부모가 또는 장인장모가 사망할 때까지도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재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장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배우자로 나와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믿고서 상속을 이제 지분을 주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남편의 이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며느리가 혹시 재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영원히 배우자로 남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죽었을 당시에 배우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재혼하면은 남편이 이제 죽은 남편이 빠지고 새 남편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봐야 되는데 언제 재혼한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망한 시부모가 사망한 시기보다 조금 하루라도 늦게 재혼을 했으면 상속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혼인 날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로 안 되고 혼인관계 증명서로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장소는 뭐예요? 이렇게 장남 피대습자는 이제 직계 협족이나 직계 존속이니까 발급이 되는데 피상속인도 마찬가지고 이 차남은 삼촌이잖아요. 삼촌권은 원칙적으로 못 되잖아요. 상속관계 있음을 확인할 때만 뗄 수 있는 거예요. 장손과 차남과 할머니와 엄마는 다 공동상속인이에요. 공동상속인은 서로 간의 기본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도 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차남, 이 사람이 대습상속일 경우에는 형수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뗄 필요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소명해야 된다. 장순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형수 또는 제수씨 혼인관계 증명서 좀 떼자고 해서는 곤란하겠죠. 상속재산이 있는 것을 소명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동상속인 간에는 서로 뗄 수 있고 또한 이 부분 돌아가신 분들의 증명서를 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또는 이런 것들을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관계를 확인할 때는. 제3자가 상속관계를 확인할 경우도 있거든요. 제3자가 어떤 경우냐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관계를 확인할 경우에도 다 이런 것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이 부분이 또 이제 뜨거운 부분인데, 사례는 많지 않지만 가끔가다 하나씩 들어오면 이게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교부 청구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누구겠어요? 채권자죠. 주로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증명서 교부 청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원칙은 안 된답니다. 채무자 나 채권 증서 가져도 나 채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겠다. 왜냐하면 이 채무자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 가족한테 추심을 대신해야겠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당연히 안 되죠. 법률 민법상으로도 그 채무는 본인에게만 한정되는 거지 가족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 채무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 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상속관계 확인을 해서 가족이 누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여튼 불가한데, 그러면 채권자는 어떠란 말이냐? 채권자는 딱 필요한 것은 채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임의로 갚지 않으니까 찾아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소
필요한 것 뿐이거든요. 그 주소 증명은 뭡니까? 주민등록 등본표죠. 그래서 주민등록표 등본 옛날 발급 실무 하려면 제가 읽어봤더니 약간 허술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소장 사본만 가져가도 발급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허술했었는데 요즘은 좀 강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소도 민감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접수증명원이라든지 아니면 고정명령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주민등록표 등본도 아마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실무를 좀 참고해서 많이 이렇게 보강을 쌓아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는 법원의 고정명령이나 사실촉탁이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촉탁은 누가 하냐면 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법원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법원의 고정명령이에요. 법원이 고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 보면은 그 피고가 사망하는 경우예요. 상속이 결국은 피고가 누구의 채무자잖아요. 채권자가 원고고 피고가 채무자라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대부분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예요. 결국은 이 부분도 이제 다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 채권자가 교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의 고정명령 또는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인데 이 경우에 이제 소명 자료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고정명령서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데 문제는 법원의 고정명령 없이 접근할 경우에요. 채무자가 사망 시 소명 자료 그래가지고 일단은 채권자라는 것을 소명해야 되니까 채권 증서 등으로 채권관계를 소명해야겠죠. 우리가 원본을 이제 확인하고서 원본 대조필하고서 사본을 자기가 이제 받고 원본은 돌려주잖아요. 자기 권리,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주로 그런 경우에는 채권관계를 소명하는 그 프린트로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본이죠. 사본에다가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을 같이 하면은 그걸로 이제 채권관계를 소명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경우는 사본이니까 증명서에 불과하니까 돌려주지 않고 그냥 원본을 그냥 갖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또 찍어낼 수 있잖아요. 금융기관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걸 소명해야 되죠.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걸 소명해야 됩니다. 상속이 기시됐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간단하죠. 뭐 채무자의 사망 신고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사망 신고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의사가 발행한 사망 진단서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규칙에서 요구하는 게 채무자의 등록기준지예요. 이 채무자의 등록기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모른다고요. 간혹가다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채권자가 몰라요. 또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죽기 전에 등록기준지를 바꿔버리면은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속 확인을 위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어떤 국가의 확인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걸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확정 판결문이 있다면 이미 이제 공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완전히 확인된 거니까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모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는 알잖아요. 채권자들이 대부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아니까 이걸로 가능하다. 또는 등록기준지를 모르더라도 이때 이제 법원의 고정명령이나 국기관의 고정명령이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좀 설명드렸죠. 요거 자체로 충분한 거죠. 요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이행 확정 판결이 있으면 가능하다. 채무이행 확정 판결이 없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있어야 되니까 법원에 소를 제기하라는 거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그래서 피고가 법원에서 볼 때 피고가 사망을 했어요. 고정명령을 하거나 피고를 보정하시오.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시오. 또는 피고를 보정하시오. 이렇게 내거든요. 그게 고정명령이에요. 그 상속인, 피고의 상속인들로 피고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 요걸 들고 오면은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있고 교부에서 발급해 줄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거예요. 등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등기관도 상속 등기를 이제 해줄 때인데 어떤 경우냐면은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채무자가 빚을 안 갚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떤 가집행을 한다든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가 또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상속인을 확인해야 돼요. 상속 등기를 이제
제3자가 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기관들이 보정을 명해요. 상속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그런 증명서를 제출하시오. 그 보정명령이 있으면은 또한 상속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증명서들이라는 것들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또 어려운 부분인데, 채무자가 죽은 게 아니라 채무자가 안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피상속인이 죽었어요. 채무자는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따로 있어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채무자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채무자의 부모가 피상속인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채무자는 자력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모는 돈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부모가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속을 등기를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 등기를 해버리면은 그 채권자가 싹 가져가니까 채무자가 상속 등기를 차일피 미루는 거예요. 미루면서 어떻게 재산을 빼돌릴 수 없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채권자가 속이 타니까 상속 등기도 강제로 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역시 채권자는 채권 증서 등으로 채권 관계를 소명해야겠다. 그 다음에 역시 채무자가 상속인이라는 걸 소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의 부모님, 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채무자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피상속인의 증명서들을 쭉 뗄 수 있잖아요. 사종 세트로. 제가 근본, 기본, 가족, 피상자 이관관계 증명서. 근데 이 채무자도 모르는데 하물며 채무자의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를 알 리가 없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등록기준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투명을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발급받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상속등기할 재산이 있다는 것을 투명을 해야 된다. 또 앞의 경우에 없었던 거죠. 채무자 사망 시 투명자료에는 없던 부분 하나 새로 추가된 겁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기준지 모를 때 이런 것들을 다 안 하더라도 법원이 고정명령을 한다든지 등기관이 고정명령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이제 역으로 이제 누가 문제가 되면 채무자가 빚을 청구하는 경우예요. 채무자가 빚을 꼭 갚고 싶은데 채권자가 빚을 안 갚겠다고 도망다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뭐 이율이 고리라든지 아니면 채무자의 재산, 담보자금 재산이 탐나서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채권자의 증명서를 함부로 발급해 줄 수 없다. 다만 이제 원칙은 불가인데 다만 언제 가능하냐면은 이제 원칙은 불가고 채무자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채권자의 주소 증명,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한 거겠죠. 주소를 알아야지 채권자한테 찾아가서 빚을 갚을 테니까. 근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민법에서 공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채권자가 빚을 변제받지 않으려고 할 때 채무자가 법원 이 공탁 공무원에게 공탁관에게 공탁을 해버리면 빚이 갚아진 것과 같이 간주해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 하더라도 공탁관은 역시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우리가 공탁받은 것을 채권자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채권자의 주소 증명을 요구해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 증명이 필요한 거다.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외는 뭐예요?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한테 공탁할 수는 없잖아요. 채권자의 상속인들에게 공탁을 해야 된다고요. 이때는 법원 공탁관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채권자의 상속인이 누군지를 알아오시오, 고정하시오 하고 고정공고를 주로 해요. 그래서 이때 공탁관에 고정공고가 있으면은 그러면 또한 채권자, 사망한 사람의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도구 청구할 수 있겠다.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임대차 보증금 있잖아요. 임대차 보증금에 한해서는 이 채권자가 누구냐면은
헤드러스 하면 임차인이 채권자잖아요. 일단 집 비우고 나갈 때는 임차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채권자거든요. 집주인이 채무자고. 근데 가끔가다 독거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독거 노인이니까 그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공탁을 해야지 이제 그걸 짐을 다 빼버릴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공탁을 하냐면은 이 독거 노인의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보고받아야겠죠. 그때 공탁관의 보존공고를 가지고 오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어떤 소명자료가 있어야지 채권자의 등록상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 일단은 채권 증서가 있어야겠죠. 채무자도 당연히 채권 증서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서라도 있잖아요. 거기 임대차 보증금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채권자가 사망했다는 걸 물론 설명해야겠고, 그거는 채권자의 등록 기준들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또 모르겠죠. 그때는 채무 이행을 그 명한 특정 판결이 있거나 또는 공탁간의 어떤 보존 공고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것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가면 갈수록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희귀한 사례들로 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리가 와요. 지리가 오니까 알아주시면 유용합니다. 원리는 똑같거든요. 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나 채무자가 요구하는 경우나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껄끄러운 게 뭐냐면 공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등록상별 증명서를 소명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간혹가다 경험하실 거예요. 주로 이제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양형을 참작을 받으니까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하거든요.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해요. 공탁한 것을 이제 증명을 하면 양형 그 법원에서 양형을 할 때 형을 정할 때 좀 참작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피해자 앞으로 공탁을 하면 되는데 피해자가 죽었으면 상속인한테 공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인에게 공탁을 해야지 엉뚱한 사람한테 공탁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상속인을 알아야 할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을 소명해야 되니까 주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주로 하겠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사망 소명은 사망신고가 돼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하면 될 것이고 공탁간에 보존공고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손해배상 책임을 소명을 하면 되는데 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냐면은 미성년자 앞으로 공탁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 친권자에게 공탁을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봐야 돼요. 이혼가정인 경우에 친권자가 누군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공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랑 기본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소명하고 간에 역시 보존공고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공탁을 위한 소명자료는 반드시 공탁간의 보존공고를 꼭 이제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요. 왜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보면 미성년자 성추행범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공탁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한 번 빼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미성년자의 부모들의 어떤 피해 감정이 극도로 격앙돼 있는데 아이의 또 뭐 기본증명서 같은 거 빼줬다 그러면 별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괜히 열받지 않겠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그러니까 공탁간에 보존공고가 있었다. 책임을 미루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법원에 공고가 있어서 빼줬다. 근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증명서 교부 청구를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이제 부록으로 하나 더 하는 건 외국인의 교부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얘기가 약간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어서 많이 이제 혼동이 오시는데 똑같아요. 일단 외국인이 본인인 경우 있잖아요. 외국인이 본인인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 또 뭐 한국인 직계피소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이 형제자매라는 부분은 뭐냐면 한국인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인이 먼저 기여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등록기준지를 알면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차별 없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직계피소 형제자매 이거를 충족을 하면은 청구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본인 건 청구할 수 없겠죠. 왜 그래요? 본인은 등록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국적 상실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본인과 있겠죠. 국적 상실은 폐쇄 등록부가 배우자, 직계혈적,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문제되는 게 이혼을 한 외국인이에요. 이 경우가 참 애매한데 원래 이혼하면 나뉘잖아요. 떼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억울한 사정이 많아가지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 혼인 기록, 이혼 기록이 기록된 증명서는 부부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겠죠. 또 이 파양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입양했던 양부의 입양관계 증명서나 뭐 이런 것들을 발급을 받을 수 있겠죠. 자신의 신분사항이 일부분이라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채권관계 아까쯤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외국인이 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일본의 그 채권자들이 일본 은행이 제1분포 우리나라 국적자들의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 경우에 또 우리가 원칙적으로 안 떼주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임금 채권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발급을 해주고 있어요.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 거주 신고증 등으로 국내 거주를 투명을 꼭 해야 돼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혹가다 대리 신청할 때도 본인이 국내에 거주했었던 사실을 소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용발급, 그 공단 공단이나 네. 이런 그 공단의 공용발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 그 법률인 규칙이나 얘기해 보면은 법률의 요구에 의하거나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떼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법률의 근거를 갖고 해석이 갈리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이제 그 해당 법률을 보면은 뭐 사실 조회할 수 있다 이런 법 규정이 한 조문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에 입각해서 다 발급을 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발급관계 등록부의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라고 명시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설례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거 갖고 싸움이 많이 붙었는데 처음에는 그 설례를 근거로 해당 그 관공서의 근거 법률들 있잖아요. 그 근거 법률들 개정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노동자에 지금 다른 적이 있는데 사실 조회하실 때 정도도 아니고 해당 기관에 모두 협조를 요청했을 때 그 정도만 돼 있더라고요. 가족관계 수명은 당연히 맞추고 있는데 일단 국가기관의 부분으로 안 보여서 저는 일단 멈추고 자신했어요. 여기에도 이제 개인의 자기 방문 결정 이런 거 이제 좀 이제 아닌 것 같아. 그거도 아닌 것 같지 않나. 수가도 필요하고 하니까 다운을 좀 가지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없으면 채권도 관계라서 채무자가 발급해 줄 우리가 만무하다. 계산적 상황이다. 근데 그러면 이해관계 있는 승자도 바꾸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좀 법률 개정을 해야겠죠. 사실조회도 안 하고 그냥 협조 지금 행정처에서도 그 행정정보 공동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걸 일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조건이 이제 당사자로부터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동의서를 받고 그걸 받은 경우에 한해서 여권 발급을 한다든지 뭐 말씀하신 대로 복제인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열어놨어요. 전산망을 일부. 그런데 그것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환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저 절차로 가야 되죠. 고정명령하고 그 사람들이 어차피 임의로 환수할 리가 절대 임의로 뭐라고 그러잖아 반납할 리가 절대 없잖아요.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되거든요. 소송 가면 고정명령 절차를 취하면 되니까 합법적으로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직도 하는 이유도 이제 상속받을 채무를 상속받은 사람이 항의를 하면 맞기 때문에 따로 있는 만약 항의하면 할 말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원칙대로 해서 피해 볼 일은 없으신데 그 부분은 굳이 안 떼줬어도 뺄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쪽 제3자 채권자로서 사실은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어떤 행정을 하기보다는
채권 회수 차원에서는 그냥 1대1 민간과 민간의 관계거든요. 그런 입장이라서 조금은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